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원래 영상이 있고 이제 이것을 블록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개의 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인근한 점들은 전부 비슷비슷하다. 그 말은 하나를 보면은 주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소리 하죠. 뭐 친구를 보면은 벌써 그 사귀는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친구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주변의 환경을 딱 보면, 즉 하나의 픽셀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픽셀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이걸 우리는 프리딕션이라고 그래요.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측 기술이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늘 설명할 것은 바로 이 예측 기술과 실제 원리, 그 다음에 이게 적용하는 예, 활용 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해요. 즉 숙제 7이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신호 처리에서 예측 방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원리, 그 다음에 활용 예를 두 페이지짜리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어요. 오늘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왜 숙제를 내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몰았다가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키 포인트가 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정리한 것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바로 이 숙제 모양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해 놨다가 이렇게 답변을 쓰거나 아니면 대답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예측이 잘 된다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무엇이다 하는 현재 픽셀 값이 무엇이다, 그러려면은 과거 값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저장시켜 놨다가 지금쯤이면 이런 것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비교를 해봐요. 그럼 그 차분값이 데이터 값이 최소가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레벨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뭐 이 압축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분포도를 가지고 하면은 엔트로피 부호화가 돼 가지고 더 되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예측 모델링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측의 필요성, 예측을 잘하면 결국은 현재의 값을 오차 차분이라고 하는데, 이 현재의 값과 차분만 보관해 놓으면 돼요. 어차피 과거의 값들로 예측은 돼 있으니까 보내는 측이나 받는 측에서도 똑같은 예측기를 쓴다면 그 차분만 오면은 예측 값에다가 더하면은 현재 값이 될 거니까 굳이 현재 값을 보내지 않고 예측된 차분만 보내준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측 기술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 기술의 필요성 이야기하니까 이거 꼭 JPEG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틸 이미지, 즉 일반 사진을 포토그래프를 가공하고 압축하는 데만 이거 예측을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동영상 압축하는 데도 쓰고, 다음에 오디오 압축하는 데도 쓰고, 다음에 스피치, 보이스 뭐 이런 거 압축하는 데도 써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이제 요번에 왜 우한 폐렴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가 지금 대공황기에 지금 딱 접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스팔트 뭐 8차선 돼 있지만 이 학교 앞에도 보면은 휑해요. 한참 막 그냥 차들이 왕창왕창 다녀야 되는데 보면은 거리가 휑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제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만 30% 준 게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한 30%, 20%로 이렇게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예측을 했다 그러면은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황기, 경제 사정을 예측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제일 먼저 이걸 썼었어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근데 한 20-30년 전부터는 또 어디다 쓰느냐면 예측 기술이 여러분들 기후 예측하는 데 써요. 우리 어떻게 요즘 기후 기상대라고 그래가지고 기상청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측하는 게 잘 맞죠. 왜냐하면 여기 예측기를 이 과거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뭐 갑자기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올 때가 됐다. 왜냐면은 엄마 묘지가 오랜만에 말 잘 듣고 개울가에다가 묘지를 세웠는데 아이 떠내려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청개구리들이 비만 올라 그러면은 이 습해가지고 피부 호흡을 하는데 그 습해가지고 막 이렇게 개굴개굴 하고 울게 돼 있어요. 또 예측을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관절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이상하게 비가 올 때가 되면 막 이렇게 저려요. 쑤시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비 올 건가 보다. 그러면 진짜 비가 와요. 그거는 뭐예요? 바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걸 축적해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곧 있으면 비가 온다는 것을 모델링해서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쓰고 멀티미디어 가공 기술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바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예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예측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 멀티미디어 기술도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잘 버는 방법은 예측만 잘해도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복권을 구입한다든가 그럴 때 예측만 잘 되면 그러면은 이 성산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복권을 구입하고 뭐 하는데 예측 모델을 써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수학자들이나 예측가들이 복권을 통해서 돈 버는 걸 못 봤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복권은 무조건 복권을 사면 뭐 5,000원인가 10,000원을 주고 사잖아요. 하나를 사면 그러면 거기에서 50%는 그 국민주택 기금이다 그래가지고 집 없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보조한다 그러면서 무조건 50%는 빼버려요. 예측이 아무리 잘 돼도 50%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행성 되는 무슨 복권 같은 거는 하면 안 돼요. 또 도박 같은 것도 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수수료가 30%에서 50%를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그런 승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나쁜 데 쓰지 말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실생활에 접목을 시켜줘서 그 대가를 지불을 받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측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방금 청개구리 울음소리라든가 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이전의 경험으로 이전의 상태가 보니까 이렇게 막 습하고 그러면 비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아니까 바로 이전의 어떤 결과 출력값들에 의해서 현재 값을 현재 신호나 정보를 예측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선형 예측 방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Linear Prediction Method라고 그래요. 선형 예측 방법. 모든 시스템이라도 어떠한 시스템이라도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로마를 가면은 바티칸 시국이 있는데 바티칸 시국에서부터 막 길이 쭉쭉 뻗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길을 쭉 가기만 하면 전부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모든 것은 이런 시스템 이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한 게 아니고요. 시스템의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전달 특성, 이 H of N이라고 그래요. 이걸 impulse response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입력이 가해지면 X of T 이게 입력이 가해지면 이 입력이 여기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출력은 식으로 나타내면 출력 Y of N은 이 시스템의 전달 특성하고 그 다음에 impulse response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가 두 개가 이렇게 말동구리처럼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컨볼루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력하고 시스템의 임펄스 특성하고 두 개가 컨볼루션이 되면 그게 출력이 된다. 그러면 컨볼루션은 마치 무슨 이렇게 섬유를 막 이렇게 짜듯이 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야 실타래가 축 풀어지듯이 풀어지질 않잖아요. 섬유는 잘 크로스로 막 이렇게 엉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잘 풀어지질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컨볼브가 돼 있다 그러면은 마치 이 섬유처럼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입력과 출력이 엉켜진 것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컨볼루션 되면 그게 출력 형태로 나온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뭐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하듯이 어떤 트랜스폼을 딱 하면 주파수 영역으로 바뀌는데 변수가 주파수 K 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주파수 변환하면 즉 Y 오브 T 또는 Y 오브 N은 Y 오브 K가 되고 H 오브 N은 H 오브 K가 되고 X 오브 N은 X 오브 K가 돼요. 이거는 시간 영역에서 값이고 이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의 출력은 그 시스템의 전달 특성을 나타내는 주파수 특성과 입력의 특성이, 입력 주파수의 특성이 그냥 같은 주파수끼리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변환 영역, 주파수 영역이 되면은 이게 가공이나 처리가 용이해지죠. 그냥 단순하게 10Hz는 10Hz끼리, 20Hz는 20Hz끼리. 왜냐하면 서로 10Hz나 20Hz나 주파수가 다르면은 K값이 다르면은 서로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오소고널하다, 인디펜던트하다 그래요. K값이 다르면 같은 값끼리만 서로 이 연관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주파수 특성에서 보면은 Y 오브 K는 시스템의 전달 특성이라고 그래요. 입력에 대한 출력의 특성. 이것과 입력 주파수 특성이 서로 마주보고 곱해져 가지고 얻어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니까 H 오브 K를 구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H 오브 K는 이게 분모로 밑으로 가니까 X 오브 K분의 Y 오브 K로 되잖아요. 자, 근데 이러한 K의 고차 방정식으로 분모와 분자로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X 오브 K하고 분모를 분자하고 곱하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곱하면은 이 콜이 성립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항 정리를 하면은 Y 오브 K가 얻어져요. 이거 서로 곱해가지고 이항 정리를 하면 Y 오브 K가 구해지는데 Y 오브 K를 결국은 이 무슨 텀 곱하기 더하기라고 그래요. 이건 맥이라고 그래요. multiplication and addi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서메이션 구조가 돼버려요. 이게 썸이라는 뜻. 곱하기 한 거를 썸 더한다는 그런 뜻이. 이렇게 더하는 구조로 Y 오브 K에 대한 고차 방정식, X 오브 K에 대한 고차 방정식. 자, 이거를 이제 Y 오브 K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그냥 변환을 해버리면 단순하게 변환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Y 오브 N, 즉 현재의 출력은 과거 출력들의 딜레이 된 것이 과거 출력이에요. 한 샘플 전에 출력, 두 샘플 전에 출력 뭐 이렇게 딜레이 된 것들의 어떤 무게치 값을 곱해 주어 가지고 합하면은 현재의 출력이 된다 하는 거예요. 현재의 출력은 과거 출력들 있죠. 현재의 출력은 과거 출력 y 오브 n-1, y 오브 n-2 여기다가 무게치를 곱해 가지고 더하는 거죠. 또 현재의 입력 x 오브 n에 또 한 샘플 전에 입력, 두 샘플 전에 입력 이런 것들의 어떤 웨이티드 밸류를 해가지고 대주면은 이게 현재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출력식을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 이론에서 전달 관계식으로 곱하기만 했었는데 이 출력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과거 출력들, 방금 전, 이전 이렇게 해서 과거 출력들의 무게치를 곱한 것들을 합하면은 현재 출력이 된다. 과거에 어떻게 했을 때, 날씨가 흐렸을 때, 습도가 많았을 때, 뭐 이렇게 되면은 현재는 지금 비가 오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입력 조건이 습하고 그랬는데 온도가 어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뀐 입력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려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시스템 이론을 통해요. 어떤 출력은 시스템의 임펄스 특성하고 입력적 시간 특성하고 이거 두 개가 컨볼브가 돼서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식 정리를 딱 하면 현재의 출력은 과거 출력들의 무게치에다가 현재의 입력들의 무게치들이 합쳐져 가지고 과거 출력들, 현재 입력, 과거의 입력들 여기에 무게치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다. 선형 예측 이론이에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충분히 현재의 값을 예측해낼 수가 있다. 이런 수식을 안 쓰고 모델링을 하면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나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의 막 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나오시고 나서도 뭐 있었던 일도 많이 있고 일어난 일도 또 신약이라 그래가지고 적어놨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측가라는 거예요.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점쟁이 같은 뭐 이런 얘기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수식 처리하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슈퍼컴퓨터로 막 통계를 내버리면 이 한 샘플 전, 두 샘플 전 이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에 A1, A2, A3 뭐 또는 B1, B2, B3 이런 값들이 개수값들만 알면은 얼마든지 가급값들에 의해서 현재를 모델링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측을 수치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모델링을 이렇게 가급값, 가급 출력, 가급의 입력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모델링에 따라 가지고 경제 예측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예측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은 예측만 잘 되면 원래 들어오는 걸 딱 알고 있으니까 그 차분한 값이 되죠. 이 작은 값을 뭐 이렇게 부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막 그냥 들쑥날쑥하면서 크고 작고 뭐 이렇게 하면은 수치화하기가 힘들어요. 레벨을 다양하게 줘야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것이 예측 방법에 의한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압축 기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예측 모델링도 하고, 다음에 어떻게 되죠? 통계 분포에 의한 베리어블 랭스 코딩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압축을 하는데, 이제 사진을 압축하는 기술이 JPEG을 기본으로 하지만, JPEG으로 하면은 뭐 15분의 1, 20분의 1로 되지만, 그 사진 대상이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동영상이 아니고 이제 스틸 이미지지만 거기에 쫄라맨처럼 이렇게 선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낸다든가 아니면 선의 만화처럼 그릴 수도 있잖아요. 만화와 같은 그런 구조,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을 구성하는 픽처 엘리멘트당 어떻게 돼요? Y, CR, CB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바이트씩 어사인해서 3바이트로 한 픽셀당 3바이트로 모델링 하는 것을 우리는 .bmp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mp 파일로 압축했더니만 이 태극기 날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딱 스틸 이미지로 찍은 걸 이걸 압축을 했더니만은 여기 보니까 한 1메가바이트 조금 넘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1메가바이트. 그러니까 1000kB 이상 나오더라 이거죠. 이것을 좀 사진을 고려해 가지고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압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BMP보다는 좀 압축이 되면서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그러니까 베리어블 랭스 코드만 이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것을 우리는 PNG 파일이라고 그래요. 원래 PNG는 포타블 네트워크 그래픽스라고 그래가지고 요만한 이렇게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옛날에는 찍어내기가 힘들어가지고 화면으로 많이 봤는데 요 화면 디스플레이에 알차게 그림을 잘 표현할 수가 있으면 고밀도 사진기술 .png라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bmp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픽셀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집처럼 알집으로 압축한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bmp를 알집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은 .png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881kB가 돼. 2분의 1로 압축은 못했죠. 2분의 1 정도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2분의 1도 못했어요. 왜? 알집 압축하는 것이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은 데이터 손상은 없지만 어떻게 돼요? 이 분포도를 가지고 반복되는 것을 최소빗도로 하고 이렇게 베리어블 랭스 코딩만 쓰는 거예요. JPEG에서도 그 중에서 베리어블 랭스 코드만 쓴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 압축률이 한 50에서 100% 사이로 대부분 압축이 돼요. 여기서는 한 80%, 85% 정도 압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5%밖에 압축이 안 됐죠. 마이너스 15%로 줄어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요거고, 요게 .bmp, .png고요. 세 번째로 압축한 것은 .jpg로 압축을 했어요. .jpg로 압축을 하면은 사진은 사진인데 그것을 블록 코딩을 했어요.
그 픽셀이 많으면 이걸 가로 8개, 세로 8개 이렇게 해가지고 88이 64개의 픽셀에서 블록 코딩으로 해요. 그러면 화면을 줄이면 잘 구분이 안 되죠. 화면이 원래 화면으로 하면은 화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jpg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압축하면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212KB 정도 되니까 요거는 한 5분의 1 정도로 압축이 되었다. 이제 뭐 여기에 팩타를 바꾸면은 더 압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쓰는 걸로 했어요. 자, 이거보다도 더 압축하는 걸 뭐냐면 이게 분명히 사진인데도 이거를 그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동화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으로 해서 이 RGB 자체를 빗들을 8빗으로 안 쓰고 컬러의 가지수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압축을 하면 JPG보다도 더 압축이 되는데 그럴 때 135KB니까 이건 한 얼마야? 한 8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정도로 이제 압축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사진을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시작했을 때 그 뭐 .jpg로 했으면 jpg로 압축하고 뭐 저장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사진처럼 아주 정교하게 음영 레벨이라든가 컬러의 레벨을 정확하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GIF 파일을 많이 써요. 이건 GIF 파일은 기본적으로 그림이라든가 뭐 이렇게 선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요거를 여러 장 겹쳐가지고 마치 동영상처럼 탁탁탁탁 넘어가는 이런 걸로 해서 GIF로 많이 그 스마트폰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어떤 사진이 이렇게 보면은 뭐 탁탁탁탁 이렇게 바뀌면서 마치 동영상처럼 계속해서 그 상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IF 파일은 기본적으로 파일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압축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화질은 떨어지지만 그 화질 떨어지는 것을 동영상처럼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파일도 작으면서도 다양하게 보여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4가지로 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뭐 그거를 낼 때 중간중간에다가 스틸 이미지만 넣지 말고 어린 시절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스틸 이미지를 한 10장 정도 엮어가지고 한번 보여주는데 0.5초 정도로 해가지고 GIF 파일로 쉽게 변환이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불러가지고 쫙 연결만 시켜도 돼요. 뭐 그런 식으로 GIF 파일을 하면은 파일 사이즈도 작으면서도 많은 그림을 상대방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전송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를 세워놓고 하면은 흐릿한데 이게 막 변화가 되면은 그거를 사람은 잘 구분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동영상은 1초에 30장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1초에 2-3장밖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변화를 추정하느라고 디테일한 픽셀 내부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한 뭐 노이즈라든가 점 같은 거는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압축하면 저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축하는 방법이 그래픽 인터체인지 포맷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림으로 돼 있는 거를 이걸 뭘로 바꿔요? 원래는 그림으로 사진으로 돼 있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이러한 포맷 방식이 GIF인데 이게 원래 특허권에 걸려 있어가지고 한동안 못 썼는데 요즘은 아마 이게 릴리즈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GIF 파일 포맷 요거보다도 퀄리티가 더 좋은 사진은 .png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적어도 사진은 JPG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뭐 퀄리티가 낮은 그림 있잖아요. 그림같이 단순한 거는 GIF나 JPG로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압축을 하는데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JPEG에는 하나는 그냥 사진 한 장에 대해서 압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머지 또 하나는 계층부호화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그림을 여러 장을 이렇게 .gif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프레임별로 이렇게 한 화면을 한 스틸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장을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치 동영상처럼이지만은 1초에 30장 24장 이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서는
프레임 이 자체가 1초에 뭐 한두 장 정도 보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나 그게 레이어 1차, 2차, 3차에서 몇 장이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진일 때는 활동사진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퍽퍽퍽퍽 하면서 움직이면은 여러 분들은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변화무쌍한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틸 이미지나 그림을 딱 보면은 멋있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지루해지죠. 근데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활동사진이나 동영상 뭐 이런 걸 보면 변화무쌍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화질은 떨어지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변화를 보려고 그러면 .gif 포맷처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여러 개의 프레임을 갖는다. 또 옛날에는 이렇게 한 장만 딱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 막 해요. 왜? 압축에 따라가지고 선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니까 원본이 훼손될 수 있어가지고 다양한 압축률로 압축을 해놓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압축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압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선이나 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결국은 원본을 지금 있으니까 원본과 비교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압축을 한다. 그런 얘기가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한 장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떤 폼이든지 스타트 오브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을 시작합니다 하는 스타트 비트들이 있고 사진이 끝났습니다. 사진 정보 전송이 끝났습니다. 이 저장이 끝났습니다. 저 줄을 쫙 세워가지고 이제 저장하거나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EOI라고 그래요. End of Image라고 그래요. End of Image. 자, End of Image 이런 구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사이에는 뭘 넣느냐? 항상 이게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으면 그 사이에 뭐 테이블을 나타내거나 또는 뭐예요? 어떤 뭐 프레임을 나타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레임이라는 그 스틸 이미지 데이터 값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장일 때는 프레임이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봐요. 처음에 스타트 오브 이미지하고 엔드 오브 이미지는 똑같은데 중간중간에 뭐가 다르나요? 헤드 테이블이 들어가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 또 헤드 테이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또 헤드 테이블이 들어가고 데이터가 이 데이터는 프레임 1, 2, 3마다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딱 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미지 레이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미지를 이게 멀티플 프레임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싱글 프레임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딱 정했으면 멀티플 프레임이라 그러면 그 프레임 안에 이미지 레이어 안에 프레임이 있겠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어가 있어요. 프레임 레이어는 또 역시 스타 오브 프레임이 있고 그 스타 오브 프레임 안에는 프레임 헤드가 반드시 있어요. 헤드가. 그 다음에 헤드에 따른 테이블 또는 스캔 값이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있잖아요. 테이블들이 쭉 있으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캔 값이 있고 또 테이블 있고 스캔 값이 있고. 왜 테이블이 여러 개죠? 베리어블 랭스 코드라 하더라도 64개, 64개마다 테이블 값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테이블 값들이 1, 2, 3 해가지고 많은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가 있고 지금 테이블이 사이즈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어느 위치이고 몇 번째고 뭐 이런 걸 나타내면서 그 다음에 테이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맞게 또 데이터 값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스캔 데이터라 그래요. 우리도 왜 화면을 복사기에서 전화기에서 이렇게 스캔하면은 찍찍 거리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스캔을 하죠. 라인 스캔을 하잖아요. 이렇게 라인 스캐닝을 할 때 그때마다 테이블도 들어가지만 그때 나오는 데이터 값이 있겠죠. 이걸 스캔 값이라고 해요. 각각 쭉쭉 라인을 밑으로 내리면서 스캔을 한다 그래요. 이 스캔 값들도 역시 스타 오브 스캔이 있고 그 다음에 엔드 오브 스캔이 있고 그 사이에 스캔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요. 스캔 헤드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스캔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또 두 번째는 스캔 헤드가 있고 스타 오브 스캔이 있고 스캔 헤드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이런 구조로 해서 다 갖춰져 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쓰니까 ECS라는 거 코에피션트 값이에요. 이 코에피션트 값은 각 블록 코딩이잖아요. 64개 블록 코딩인데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되면은 64개의 주파수 값을 쓰지 않고 좌측 상단에 있는 한 8개, 5개만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ECS 데이터다 그래가지고 레이어 자체가 바로 그런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이 역시 뭐 테이블하고 해서 부호와 값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물론 여기는 베리어블 랭스 코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JPEG은 4개의 4레이어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맨 먼저 이미지 레이어. 이거를 레이어 아키텍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논 레이어로 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포맷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 레이어가 있으면 프레임별로 이렇게 스타트 코드가 있고 헤드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뭐 이런 구조예요. 자, 그 안에는 또 다시 개별 스캔 값들이 쭉 있는데 스캔 값 안에는 스타트 오브 스캔, 엔드 오브 스캔 있고 또 그 안에 각각 데이터 값들이 있죠. 블록 단위로 이렇게 쭉 주어져. 블록 단위로 주어진 거는 다시 이제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미지 데이터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이미지 데이터 레이어 안에는 뭐 그게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된 그 값들을 우리가 베리어블 랭스 코드 해가지고 저장시켜 놨다. 그리고 거꾸로 읽어나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j.jpg라고 이렇게 폴더에서 읽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jpeg라고 그래야 되는데 익스텐션 네임 파일에 연장되는 그 끝에 이름이 3 캐릭터를 쓰기 때문에 .jpeg라고 그러지 않고 .jpg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은 이렇게 스타트를 나타내는 마크 코드가 있고 이 마크 코드를 딱 찾으면 이제 이 마크 코드의 헤드 코드라는 게 있어요. 마크 앞에. 그러니까 마크 세그먼트 헤드를 나타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헤드가 있으면 그 뒤에 따르는 게 여기에 따른 데이터 값이 돼요. 데이터 값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헤드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여기 헤드가 있고 스캔 데이터가 있고 여기도 헤드가 있고 프레임 데이터가 있고 여기도 보니까 스타트 코드 있고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다 이루어진다. 명칭은 약간 차이가 있어도 대부분 이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봐요. 마크 코드가 스타트 코드, 헤드 코드, 데이터 값 있으면 이 데이터 안에는 또 역시 헤드 코드가 스타트 코드가 있고 프레임 헤드니까 스타트가 있고 헤드에 해당되는 게 있고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디고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파라미터가 있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는 또 뭐가 돼요? 이제 스캔이 되겠죠. 이제 프레임이 끝나면 스캔 헤더. 그러니까 요 부분에요. 이게 스캔이 되면은 이 스캔도 스타트 오브 스캔, 엔드 오브 스캔 있고 그 다음에 헤드 테이블 있고 그 데이터가 또 있죠. 스캔 안에 데이터는 또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가 되잖아요. 이미지 데이터가.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안에는 왜냐면 블록 코딩이니까 64개의 스캔된 값들인데 그걸 다 저장하지 않고 좌측 상단에 있는 그 몇 개의 값만 베리어블 랭스 코드로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할 때 요 데이터를 베리어블 랭스 코드. 그러니까 뭐예요? 분포도를 가지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걸 최소 빗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헤드로 잡아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딱 저장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 코딩 또는 베리어블 랭스 코딩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허프만 테이블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허프만 스타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허프만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허프만 테이블, 엔트로피 코딩, 베리어블 랭스 코드는 전부 다 분포도를 보고 가장 반복도가 높은 것들을 그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L of N이 뭘 나타내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LF도 있고 뭐 L of N, DHT가 뭘 나타내는 Define Huffman 테이블이다 하는 스타트 코드를 나타내고 여기서 이제 L하고 Number of 뭐예요? Number of Huffman 코드를 나타내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몇 개의 길이로 정해놓고 그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으로 나타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 데이터,
그다음에 허프만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열거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OF0, SOF1 뭐 이런 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게 무슨 명칭인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의 DC 부분이구나, 베이스 라인이구나. 또 이거는 뒤따르는 시퀀셜 DCT의 연장값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쭉 돼 있잖아요. 이거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압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리만 설명을 해야 돼. 왜? 그 동영상 뭐 이런 거 할 때 엠팩4라든가 엠팩2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기본적인 원리만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를 여기까지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